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 A조 3차전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남아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그런 남아공을 상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손흥민 원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1, 2차전 원톱으로 출전을 하면서 한 60분 정도 이후에 교체에 대해서 아웃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대방한테 주는 압박의 정도가 정말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내 뒷공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로 몰리는 수비수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라거나 우리 사이드라인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손흥민을 그대로 톱으로 선발을 썼다가 그대로 두고 왼쪽으로 옮기면서 원톱 오영규나 조규성 선수 그 스트라이커 자원들을 넣어보는 건 어떠할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오영규의 조합이 꽤나 좋은 조합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도 의문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끝에 끝까지 90분 넘어서까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골을 기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슈퍼스타인 이유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딱 하나,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찬스에서 원더골을 넣어주면서 팀을 승리 혹은 연장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원톱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활용법, 90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의 자리는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지금 왼쪽이 주 포지션인 선수가 이태석 옌스가 있고 오른쪽에 김문환 서령우가 있는데 2차전에서는 김문환 서령우가 각각 오른쪽 왼쪽에 출전을 하면서 의문부호를 사실 사람들에게 던져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아공을 상대로 했을 때 모디바 선수가 왼쪽으로 출전을 하고 오른쪽에 무다우 선수가 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 풀백은 그 속도 좋고 직선적인 플레이에 무다우를 맞이해야 될 거고 왼쪽은 가운데로 좀 꺾어 들어오는 형태의 모디바를 상대를 해야 될 텐데, 오른쪽도 오른쪽이지만 특히 우리의 왼쪽, 상대방의 오른쪽 그 사이드라인 선수를 만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오른쪽 라인은 지금 아폴리스랑 무다우 요 두 명을 상대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두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속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옌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수비적인 능력을 갖추면서 속도도 좋은 윙백이 있기 때문에 옌스의 출전을 한번 기대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특성상 옌스가 막 선발로 갑자기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서령우 선수랑 김문환 선수가 있는데, 서령우 선수가 우리나라의 주전 풀백이긴 하나 서령우 선수도 그렇고 김문환 선수도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낙점을 받고 선발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남아공전이 어떻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차전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밑에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저 볼 전개에 관여를 시작해 주는 모습보다는 사실 오른쪽에서 서령우나 김문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강인이 조금 더 위에서 볼을 받아 올리는 형태의 공격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3백을 쓰는 우리나라의 전술 특성상 윙백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를 시작할 때 이강인 선수가 끝까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3선에서부터 플레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윙백 선수들이 어쨌든 공격 전개에 관여를 하면서 2대1로 연계해가지고 중앙 미드필더들과 연계를 해나가면서 좀 앞선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게 해주는 형태, 그리고 혹은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선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선수가 3선에서 볼을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선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 윙백 선수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옌스랑 김문환 이렇게 이 조합도 한번 써봄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경기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남아공전에서만큼은
더욱더 윙백의 활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이 선수들이 또 어떤 플레이들을 가져가게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비 라인의 변화는 필요한가? 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요 세 선수의 조합으로 경기들을 계속 치러나가고 있고 안정적인 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라인도 잘 맞추고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해서 꽤나 공격적인 때는 공격적인 라인을 갖추기도 하고 수비진에서 올라가는 그 다이렉트한 패스들이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꽤나 좋은 3백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현 선수도 복귀를 하는 시점에서 이기혁 선수 대신 김태현 선수가 나올 것인가 하는 관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수비 라인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안정적인 수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수비진의 변화를 가져가면서까지 안정성을 깰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조합이 꽤 좋은 편이긴 해요. 패스면 패스, 어떤 제공권이면 제공권, 그 적극성이라던가 이한범 선수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크로스하는 모습을 또 2차전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한 발로 그리고 수비진의 속도도 꽤나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월드컵에서보다 이번 3백 새 수비 선수의 조합은 꽤나 안정적이고 좋은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경기에서 1실점만 한 경기가 크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 그 정도로 안정적인 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멕시코전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실점을 하긴 했으나 그 부분은 그냥 사고예요, 사실. 수비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기보단 사고에 가깝고, 지금 앞선 세 팀들 제가 다 프리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게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그 어떤 안정성이 떨어진다. 볼 전개가 될 때 이들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거기서 미스가 생기고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김승규 선수가 워낙 발밑이 좋고 그 볼을 받아주는 이한범이라거나 이기혁 선수의 발밑도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수비 라인은 굳게 지켜내야 된다.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남아공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월드컵 경험이 없는 선수가 대부분인 스쿼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월드컵 출전을 했을 때 그 긴장과 압박 때문에 1, 2차전의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3차전에서 경기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앞선 월드컵들 그리고 16강을 진출했을 때를 보면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만큼 약팀이라고 한들 3차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3차전 이 팀의 전력과 상관없이 3차전에서는 진짜 갑자기 남아공이 뭐야 얘네를 이렇게 축구 잘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축구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팀들을 상대할 때 가장 경계를 하는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흥이 올라왔을 때 이들의 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기의 주도권, 경기장 분위기가 남아공 쪽으로 향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빠르게 우리 쪽으로 넘겨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코전을 보면은 흥이 막 올라왔을 때 남아공 선수들이 밀어붙이면서 공격 작업들을 막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그 분위기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게 새로운 룰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팀들한테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그렇게 좋은 룰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작전 타임을 농구에서도 딱 걸어버리는 것처럼 22분이 지나게 되면 분위기가 한번 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상대방의 흥을 우리가 실력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 오거든요. 주도권이라는 게 90분 내내 우리한테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분위기가 올라왔을 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그게 우리한테 분위기가 넘어오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 좋은 활용 도구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모코에나와 지에나의 결장은 아주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이 두 선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황인범, 이강인
결정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팀에서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지에나 선수는 꽤나 베테랑으로서 그 팀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탈락 위기에 놓여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빠져있다는 거, 그리고 중원에서 활동량, 태클이면 태클, 패스면 패스 모든 것들을 조립해줬던 모코에나가 경기장에서 안 보인다는 거는 남아공 팀한테는 꽤나 악재고 그를 상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남아공을 상대를 해야 될지, 이 경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선수들을 활용을 하면서 빠른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팀을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제 실점을 하고 그들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만큼 최악의 경기가 없거든요. 한번 흥이 올라오면 그거를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제 실점을 하고 우리나라가 급한 플레이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까지 사실 물실점으로 경기를 이어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서 주도권을 쭉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의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10분, 15분 안에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2차전을 보면서 걱정도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이 압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2강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면서 당당하게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펼쳐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3차전 이깁시다. 월드컵 영상 좀 많이 찍게요. 이거 찍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파이팅입니다.